워낙 기술 혁신 속도가 빠르고 소위 그 3차 산업혁명이라고 부를 정도로 대단한 변혁기에 있습니다. 과거 우리가 역사를 돌이켜 봤을 때 그런 변혁기에 많은 기회도 있지만 또 많은 또 위협도 있고 또 말하는 위너도 있지만 루저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루저가 되지 않기 위해서 개인이나 기업이나 국가가 미래에 필요한 그러한 그 능력 또 이 교육 이런 거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해서 미래를 준비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ICT를 중심으로 해서 최근에 진행되는 그 기술 발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진 사람으로서 제가 이해하고 있는 이제 제러미 리프킨의 한계 비용 제로 사회 이 책의 내용을 같이 공유를 하고 또 같이 토론을 하면서 미래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 이 책을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제러미 리프킨이 어떤 내용으로 그 책을 썼는지 좀 중요한 내용을 좀 같이 살펴보고 그 다음에 관련된 그 자료들을 또 제가 좀 가져왔는데 그걸 가지고서 좀 설명을 드리는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할까 합니다. 우리 잘 아시는 대로 뭐 구글 무인차 잘 아시죠? 이제 앞으로 드라이브 뭐 택시 운전수라든지 버스 운전수가 필요 없는 시대가 분명히 올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마존이 무인 비행기를 통해서 그 집 앞까지 물건을 배달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그 다음에 그 필립스 같은 전자회사가 중국으로 값싼 노동력을 이용하기 위해서 중국으로 공장을 이전을 했는데 결국은 그 값싼 노동력보다 훨씬 더 로봇의 성능과 가격이 싸기 때문에 오히려 본사로 공장을 이전해서 무인 공장을 선호하게 됐다. 소위 리쇼어링이라는 그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또 이 제조업의 대명사 아이폰을 제작하는 팍스콘사도 이 수많은 그 노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근로 조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로봇을 통해서 고용을 대체하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값싼 노동을 기계가 대체하는 그동안에 우리가 익숙해왔던 것의 연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이 이제는 그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고급 인력, 전문 인력까지도 자동화, 기계에 의해서 대체되는 세상이 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변호사가 할 일을 소프트웨어가 대부분의 판례라든지 이런 내용 분석까지 해서 많은 변호사의 일을 소프트웨어가 할 수 있다라든지 또 새로운 음악, 또 새로운 영화가 나왔을 때 이 과연 얼마나 시장에서 반응을 보이고 성공할 것이냐 이런 거를 그 과거에 성공했던 음악 또 영화 이런 것들의 내용을 분석을 해서 빅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해서 예측을 하고 그것이 굉장히 정확도를 가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소프트웨어 이러한 기능을 제공하는 쪽으로 몰리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전문적으로 가지고 있던 이 마케팅 전문가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설 자리가 없는 이런 상황까지 가고 있다라는 것인데 결국 이러한 식의 이 고용을 이 저해하는 식의 기술 발전에 대해서 전통적인 그 경제학자들은
그래도 이것은 일시적일 것이고 또 그 새롭게 나타나는 그 분야에서 이 직업이 생겨나고 고용이 창출됨으로써 여태까지 경제가 발전해 왔고 고용이 유지되어 왔다 이렇게 이제 믿었지만 최근에 90년대 2000년대 말에 시작된 그 금융 위기를 계기로 해서 그 이후에 비록 경기는 회복됐지만 고용은 증가하지 않고 고용의 질이 굉장히 저하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서 기존 경제학계라든지 이런 정책 위반자들까지도 최근의 기술 현상은 심상치 않다. 이런 이제 의견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뭐 이코노미스트지에서도 뭐 여러 차례 그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지금은 바야흐로 정말 3차 산업혁명이 진행 중인데 과거에 어떤 이 1, 2차 산업혁명은 결과적으로는 모든 사람들이 그 이득을 보는 결과가 나왔지만은 이번 기술 혁신은 심상치 않고 굉장히 분열적이고 고용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다라고 이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유펜의 지금 어떤 최고 경영자 과정 교수로 있고요. 굉장히 많은 저술을 했습니다. 주로 경제가 기술이 경제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이제 많은 저술을 했고, 이분의 이제 인사이트가 유럽을 중심으로 이제 각광을 받으면서, 주요 그 국가 정상들의 어떤 개인적인 자문력이라든지 또 EU의 어떤 정책 자문력을 맡아서 EU 이 산업의 생산성 향상이라든지 그린 에너지 사업 또 고용 창출 이런 쪽의 정책 분야에 이제 참여를 하고 있고 얼마 전에 3차 산업혁명이라는 저서를 출간한 이후에 얼마 안 있어서 금년에 이제 한계비용 제로 사회라는 책을 출간을 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한계비용 제로 사회로 가고 있는 이 동인 중에 가장 큰 것이 이제 사물 인터넷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은 좀 간단하게 이제 좀 설명을 드리면은 그동안의 인터넷은 어떤 거죠? 사람들이 PC나 스마트폰에 직접 사람이 데이터를 입력하고 또 그걸 통해서 반응을 하고 하는 그 사람이 개입되는 그런 이 인터넷이라고 보시면 되고 모든 데이터가 사실은 사람에 의해서 창출되는 인터넷이었는데 사물 인터넷은 그 데이터가 사물 자체에서 창출되는 인터넷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모든 사물에 센서가 부착이 되고 또 이 통신 모듈이 부착이 돼서 그 센서가 부착된 상황에 대한 그 자기 주변 상황에 대한 정보가 모아져서 인터넷을 통해서 분석이 되고 그것이 빅데이터를 통해서 예측이 되고 하는 그런 이것이 이제 사물 인터넷이 되겠고 그러다 보면은 모든 분야에 이제 이 정보 분석 빅데이터를 통해서 효율화, 생산성이 향상되는 하나의 모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의 컴퓨터망으로 연결이 된다, 지능화된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그 사물 인터넷을 통해서 과거에 급격한 이 생산성 향상을 경험했던 1, 2차 산업혁명에 버금가는 그 3차 산업혁명이 지금 도래하고 있다라는 것이 그 제러미 립킨의 주장인데요. 1차, 2차 산업혁명을 이렇게 우리가 돌이켜 보면은 두 가지의 큰 기술 발전이 있습니다. 동력이나 에너지와 관련된 기술 혁신, 또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 통신과 관련된 기술 혁신입니다. 1차 산업혁명 때는 이제 증기기관이 나오면서
그 동력에 있어서 석탄을 중심으로 해서 증기기관이 새로운 물리적인 어떤 그 동력의 혁명을 일으켰고, 그것을 이용한 이 공장의 건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유지하는 하나의 또 그거와 관련된 그 기업 경영, 또 관련된 그 소통 정보 교환을 위해서 하나의 인쇄술이라든지 이런 이 혁명이 동시에 이제 진행이 됐었고요. 그다음에 2차 산업혁명이 되면서 석유 이 화석 연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석유를 중심으로 해서 내연기관, 엔진의 발명, 자동차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이제 에너지 쪽의 혁명이 있었고, 그거에 수반 대응되는 이 전화라든지 전신 이런 그 커뮤니케이션 쪽에서 혁명이 이제 대응이 됐었죠.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일어나는 3차 산업혁명은 그 에너지와 이 통신에 있어서 역시 과거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새로운 혁신이 일어나고 있는데, 에너지 분야는 이제 신재생 에너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태양열이라든지 또 뭐죠, 바이오 매스, 풍력, 뭐 이런 이 리뉴어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이용해서 끊임없이 에너지를 계속 무진장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신재생 에너지가 지금 확산이 되고 있고, 그거와 대응해서 이 각 모든 사물에 센서가 부착돼서 모든 사물이 하나의 인터넷에 연결되는 그 사물 인터넷, 그런 커뮤니케이션 이 새로운 또 통신의 이 혁신으로 이렇게 대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차 산업혁명은 과거의 1차, 2차 산업혁명에서 이루어났던 에너지와 통신의 결합이 새로운 형태로 전개됨으로써 나타나는 것이다라는 것이 이제 제러미 리프킨의 설명이 되겠습니다. 이분이 이제 노동의 종말이라는 책을 95년도에 그 저술을 했고, 그때도 이 컴퓨터와 그 이전에 또 그 공장에서 제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 자동화 이런 것들에 이제 주목을 해서 기술 혁신이 이제 실업을 유발하는 문제를 지적을 했고 했는데, 이제 당시에는 주목을 못 받았죠. 주목을 못 받았는데 최근에 2010년, 11년 들어서면서 이코노미스트지에서 최근의 기술 혁신에 주목을 하면서 대침체기 이후에 이 실업은 계속 느는데 경제 성장을 하는데 고용은 증가하지 않는 이런 현상에 주목을 해서 제러미 리프킨의 그 과거의 저서를 들먹이면서 이 사람의 말이 맞는 것 같다 라는 얘기를 이분이 이제 다시 인용을 하면서 정말 왜 이 경제학자들의 전통적인 그 정책 기반자들이 이러한 현상에 주목을 하지 않는지 모르겠다. 이거는 정말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 주목을 왜 그동안 하지 않았는지 모르겠다. 최근에 비로소야 조금 주목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경제학계에서는 별로 반응을 안 하는 것이 참 이상하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고 있고요. 제로 경제는 경제 과정에 대해서 우리의 개념 자체를 급진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다. 그래서 판매자와 소비자로 과거에 분리됐던 낡은 패러다임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있고, 소비자가 스스로 생산자가 되면서 둘의 구분이 사라지고 프로슈머들이 이 협력적 공유 사회에서 서로의 제어와 서비스를 공유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이제 첫 번째 주장이 되겠고, 노동과 직업의 미래에 관련해서 시장경제 모든 부문에 걸쳐서 작업의 자동화가 이미 인간 노동을 해방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인간 노동은 진화하는 사회적 경제로 이동할 것이다. 다가오는 시대의 협력적 공유 사회에서는 자신의 놀이에 심취하는 것이 시장 경제에서 열심히 일했던 만큼이나 중요해지고 있고, 사회적 자본을 모으는 것이 시장 자본을 축적했던 것만큼이나 높이 평가받을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본주의의 쇠퇴에 대해서 또 한번 살펴보면은 모든 것을 생산하는 이 한계 생산 비용이 굉장히 급격하게 떨어지게 되면은 비록 소비자들이나 일반 다른 모든 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좋지만 결국은 그걸 생산하는 사람들은 그 가격을 고정 비용을 포함시켜서 그 한계 비용 플러스 고정 비용 이런 이 비용보다 한계 비용보다 높은 가격을 받아야지만 자기가 비용을 회수를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인터넷에서 뭐 뉴스라든지 그 음악 이런 걸 보시면은 사실 네트워크를 구축을 해서 이 음악을 제공하고 하는 데는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지만은 사실은 추가적으로 어떤 정보를 교환하고 음악을 생산하고 교환하는 데는 사실 거의 비용이 들지 않는 이런 현상 때문에 그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이 생산 주체들은 거의 공짜로 그것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기업이 이윤을 유지할 수가 없는 그래서 모든 기업들이 결국은 이윤을 회복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은 결국은 자본주의는 쇠퇴하지 않겠느냐, 유지할 수 없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이 사람 주장이 되겠고요. 결국은 사용 가치, 물건의 사용 가치는 있지만 그 교환 가치가 없어지는 그런 세상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사물 인터넷이라는 것은 잠재적으로 경제 모든 부분을 한계 비용 제로 수준으로 옮겨 놓을 수 있는 최초의 범용 기술 플랫폼이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값싸게 쓸 수 있는 이 범용 기술 플랫폼을 시장 경제의 이윤 동기를 추구하는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맡겨서는 안 되고 모든 사람들이 굉장히 값싸게 공유할 수 있도록 가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협업형 공유 경제가 이제 또 이 책에서 또 중요한 이제 테마가 되겠는데요. 우리가 이제 제일 대표적으로 최근에 부상하고 있는 뭐 Airbnb라든지 우버라든지 집카 이런 것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차를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빌려주고 거기서 돈을 받고 하는 식의 이제 공유 경제의 대표적인 모델을 구상을 하고 있는데 이분이 얘기하는 거는 아예 굉장히 많은 지금 이 사회에서 이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굉장히 자치적인 그 조직들이 공유 경제를 이미 상당히 형성을 하고 있고 역사적으로 이러한 그 공유 경제 시스템들이 경제에서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 왔고 앞으로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제가 여기 인용은 미처 못했는데 거기 책에서 보면은 2009년도에 노벨상을 타는 엘리노 오스트롬이라는 여자 정치학자죠. 정치학자인데 경제학을 탄 분입니다. 이분이 평생을 공유경제, 말하자면 목초지라든지 또 바다에서 어획을 한다든지 할 때 공유 자원을 여러 사람들이 이용을 해가지고 생산을 해내는 상황에서 너무나 많은 개인적인 욕심을 가지고서 그걸 자기가 어획을 한다든지 또 자기 양을 방목을 한다든지 했을 때 그 전체가 공유지가 이제 파괴가 되는 공유지 비극이 일반적인 통념이었는데 결국 그래서 이제 그거를 막기 위해서는 정부가 나서서 규제를 한다든지 라는 것이 이제 아니면 완전히 시장에서 시장 아니면 정부라는 이런 패러다임으로 일반적으로 인식이 되어 있었는데 이분이 연구를 해보니까
굉장히 많은 그 공유 자원들이 그 자치 조직을 통해서 룰을 만들고 인센티브와 페널티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공유 경제가 유지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들을 역사적으로 조사를 잘 해서 이분이 이제 노벨상을 탄 분인데요. 이 사람 이야기를 쭉 하면서 공유 경제라는 것은 유지 가능한 하나의 경제 모델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3차 산업혁명 인프라를 통해서 고용을 창출할 수 있다는 주장을 좀 설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제 이 자동화, 사물 인터넷을 통해서 모든 것이 자동화가 되고 효율화가 되면서 이제 고용을 파괴할 것이라고 주장을 했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그 사물 인터넷 세상을 구축을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가 구축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구축에 필요한 여러 가지 이 시설 투자라든지 또 이런 것들 운영한다든지 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은 사람의 고용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분이 이제 굉장히 좀 비관적으로 이 기술을 혁신의 부정적인 측면을 얘기를 했지만은 이 정부가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를 얘기를 하는 데 있어서는 또 긍정적인 측면에 기회가 있다. 우리가 비록 중단기적으로는 고용이 파괴되고 어려움이 있겠지만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지향하는 미래에 이 사물 인터넷 기반의 제3차 산업혁명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는 과정에서 그 많은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 정부가 이런 거에 관심을 갖고 이 job creation, 고용 창출에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함으로써 결국은 비교적 또 어떤 우리 희망을 주고 낙관적인 그런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이 관련 자료를 좀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뭐 IoT 사물 인터넷과 관련해 가지고는 워낙 여러 기관들이 앞으로 2020년까지 수백 개의 사물이 연결이 되고 또 수십조 달러의 그 기회가 앞으로 열리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그 긍정적인 예측들이 한 수년 전부터 금년에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물 인터넷에 대한 그 기대가 거의 이제는 거의 우리가 거스를 수 없는 하나의 대세로서 정착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타일러 코엔이라는 이 조지 메이슨 대학의 교수는 일찌감치 굉장히 그 기술 혁신에 대해서 비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비관적이라는 거는 과거에 1, 2차 산업혁명 때 일어났던 산업 기술 혁신이 훨씬 더 큰 거지 최근에 뭐 인터넷 컴퓨터는 굉장히 그거에 비하면 별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 대표적인 학자 중에 하나인데 최근에 그 Average is Over라는 저서를 통해서 이제 이 최근에 그 대침체 2008년 그 경제 금융위기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에 대침체 그리고 그 이후에 그 미국의 그 노동의 경제 참여율 하락 원인이 주로 최근에 그 로봇과 같은 자동화 기계의 고용 파괴 효과에 기인한다 이렇게 이제 보면서 관련된 지금 미국 노동의 경제 참여율 통계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 2차 산업혁명이 결국 뭐 여러 가지 이 고통도 있었지만은 모든 사람에게 혜택이 주어졌는데 최근의 디지털 혁명은 훨씬 더 분열적이 될 것 같다. 최근의 신기술은 그 재능이 있는 노동자 또 자본에게만 그 혜택이 돌아가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일본의 마스다 다쿠야 교수가 우리는 제3의 실업 시대를 맞고 있다. 제3의 실업 시대라는 것은 컴퓨터 인공지능의 진화로 화이트 칼라들이 실업을 겪는 것이다. 과거에는 블루 칼라들이 혹은 농업에 종사하던 분들이
그 실업을 경험한 것인데 최근의 실업은 성격이 다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 군데서 이런 지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과연 모든 사람들이 그러면 설 자리가 없어지는 거냐 했을 때 과연 제3의 실업에서 살아남을 직업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또 연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 니케이 비즈니스를 보면은 그 요리사, 또 투자 전문가, 건축 장인, 마케팅 이런 이제 전문가 비교적 실업에서 좀 살아남을 수 있는 것 같은 이 전문가들을 로봇하고 이제 대결을 시켜보고서 결과를 분석해가지고 앞으로 남을 직업군 4개 분야를 추측을 했는데요. 이제 로봇의 대체가 불가능한 직군, 예컨대 이 경험과 육감이 중요한 마케트라든지 주식 매매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결국은 자동화돼서 뭐 가능성 대체가 될 가능성도 있겠지만 요리사와 같이 미묘한 환경 변화에 대한 유연한 대처가 중요한 직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하나의 그 로봇이 대체하기 어려운 직군으로 표현을 하고 또 그다음에 로봇에게 일을 시키면 흥미가 없어지는 직군으로서 스포츠 게임, 탐험 뭐 이런 것들은 당연히 사람이 해야지만 흥미가 생기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 또 경영자, 정치가 자동화 추진의 인프라가 될 수 있는 자동화를 드라이브하는 그 자체의 직군, 로봇, 디자이너 이런 것들은 당연히 살아남을 직업이 되겠고 의사, 미용사, 간호사 같은 케어 비즈니스, 뭐 가수, 영화, 성직자 이런 것들은 비교적 로봇 자동화에서 좀 안전하지 않겠느냐 해서 결국 나아갈 그 방향으로는 보통 이제 그 어떤 창의성이라든지 상상력, 예술 뭐 이런 분야가 여전히 인간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겠느냐 이런 분야 그 다음에 그런 자동화 뭐 또 빅데이터, 사물 인터넷 그 자체가 하나의 또 새로운 직군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또 그쪽에 이제 사람들이 고용이 될 것이고 해서 이쪽 분야에 이제 그 인적 자원을 투자를 하고 정부가 예산을 투입을 하고 R&D를 하고 하는 쪽으로 노력을 기울이면서 이 제3차 산업혁명에 따른 어떤 사회적인 그 역기능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우리가 좀 더 그 생산성 향상 또 풍요로운 그런 미래를 향해서 가도록 준비를 하자라는 것이 이제 뭐 제러미 리프킨도 사실 그런 뜻에서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 같고요. 비록 뭐 굉장히 극단적인 얘기는 하고 있지만은 또 곳곳에서 또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에 대한 또 이 방향성 또 경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새겨 들으면은 미래를 준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포럼 주제는 이제 융합의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사실은 융합 자체에 대해서는 그동안 이야기가 좀 많이 됐었지만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융합이 생각보다 그렇게 잘 일어나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그런 어떤 조직 문화라든지 리더십에 대해서 조금 초점을 더 맞춰가지고 이야기를 할 예정입니다. 융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제 제일 많이 언급되는 책이기도 하죠. 이 프란스 요한슨이 쓴 메디치 이펙트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메디치 효과라고 하죠. 뭐 메디치 가문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그들로 하여금 새로운 어떤 토론을 하고 그냥 내버려 뒀더니 어떻게 보니 그냥 내버려 뒀더니 다양한 형태의 창발적인 어떤 것들이 나타나더라. 그러니까 그런 환경과 문화를 만들어주면 저절로 융합이 일어난다. 이제 이런 그런 접근 방법인데요. 이게 생각보다 간단치가 않습니다. 저는 융합을 크게 두 가지 부류로 나눠서 생각을 하는데, 하나는 디렉셔널한 컨버전스예요. 무슨 얘기냐면 어떤 목적을 가지는 거죠. 사회적 가치가 됐던 뭐가 됐던 골을 세팅을 한 다음에 해당 골을 맞춰가기 위해서 수많은 어떤 사람들과 전문가들을 연결시켜가지고 끌고 나가는 거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 경우에는 그 싱글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죠. 누군가가 방향성을 결정을 하고 리소스를 할당을 하고 그다음에 대화를 하고 연결을 짓고 뭐 이런 작업들을 액티브하게 해주지 않으면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좀 잘 안 되는 그런 경향성이 있습니다. 디렉셔널한 파트가 우리 흔히 생각할 수 있는 분야 중에 하나고요. 두 번째는 아예 어떤 방향을 결정짓지 않는 거죠. 그리고 그 내부에서의 어떤 창발이 나타나는 것을 연결짓도록 하는 그런 방향성이 있게 되는데, 그거는 리더십의 종류가 그 어떤 방향을 구체적으로 결정짓고 가라고 하는 방향이 아니고 이 조직에서 또는 이 사회에서 이 네트워크에서 그런 창발이 일어날 수 있도록 잘 매니지 해주는가가 이제 관건이 됩니다. 이게 사실은 컬처 매니지먼트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굉장히 다른 디렉션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같이 우리가 같은 융합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융합이라는 것 자체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굉장히 다른 두 가지의 길이 있다는 얘기를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얘기해야 되는 소위 말하는 융합의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인데, 기본적으로 융합이 저절로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막 섞어놓는다고 해가지고 그냥 무조건 되지는 않죠. 저도 한국에 와가지고 메디치 이펙트를 읽고 굉장히 그 감명도 받고 해서 2007년에 귀국을 해서 지식경제부하고 제일 처음 시작했던 게 특히 이제 키아트에서 그런 의지가 굉장히 강해서 각종 포럼을 만들어가지고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뭐 인문학 하신 분들 뭐 등등 해가지고 각종 융합 포럼들을 만들어가지고 많이 들어가서 활동을 했었는데요. 이게 뭐 스노우의 뭐 투컬처에도 나옵니다만 물과 기름 같습니다, 진짜. 물과 기름 같이 A를 좋아하는 사람, 예를 들어 좌뇌형 인간하고 우뇌형 인간 되게 많이 하죠. 소위 말하는 인문학 쪽의 상상력이 풍부하신 분들은 우뇌형이 많고요. 소위 흔히 얘기해. 이것도 사실 뇌과학에서는 그런 얘기 자꾸 하지 말라 그러지만 어느 정도의 트레이트는 설명하니까 얘기를 드릴게요. 그 다음에 좌뇌형은 소위 논리적이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소위 과학기술 쪽에 계신 분들은 좌뇌형이 많고요. 그 다음에 뭐 인문학 쪽에 계신 분들이 우뇌형이 많습니다. 예술 쪽 하신 분들이 우뇌형이 많아요. 둘이 서로 싫어해요. 이게 굉장히 큰 문제죠. 왜 싫어하냐 하면 좌뇌형 인간이 보기에 우뇌형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이냐 하면은요, 저는 맨날 황당한 소리하고 뜬구름 잡고 말도 안 되는 소리만 하는 이상한 작자들, 이렇게 얘기하기 십상이고요. 우뇌형 인간이 봤을 때 좌뇌형 인간은 어떻게 보이냐 하면은 꽉 막혀가지고 그러니까 저런 문제도 못 풀고 앉았지, 이렇게 봅니다. 굉장히 다른 어떤 그런 두 가지 시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문가들, 뭐 특히 대학 교수들 모셔놓고서 하니까, 야, 이게 서로, 이게 안 되더라고요. 뭔가 연결 지어가지고 뭐, 지 알아서 이렇게 포럼을 열어준다고 해서 되는 게 잘 아니더라. 근데 그 의학계에서도 그런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의공학 같은 거 하다 보면은요, 특히 이 경우는 의사들이 고집이 세가지고 그런 경우가 더 많은데, 제 경험상 미국에서 이 부분이 되게 잘 일어나는 케이스들은 대체로 서로가 서로를 내려놓는 케이스가 많아요. 겸손해서 시작하더라고요. 일단 기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메디시 가문은 그러면 왜 메디시 효과는 왜 일어났을까? 그 사람들 사실은 그 지원자도 없고 쫄딱 망해가지고 한마디로 더 밑으로 내려갈 게 별로 없는 케이스들이 많았어요. 거기에 이렇게 엮어놓으니까 사실은 마음도 터놓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갔는데, 대한민국의 소위 말하는 그 융합 포럼에서 운영을 할 때 봤더니 다들 교수님들이 많았거든요. 교수님들, 우리나라 전체에 있는 모든 그 직종의 사람들 중에 가장 자존심이 세요. 그러니까 남이 나쁜 얘기하거나 좀 타틀린 얘기를 하면 별로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제 말은 틀렸어,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 되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억셉트를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그냥 내비둔다고 해결이 될까?
내비둔다고 해서 우리나라에서는 해결이 안 되겠다. 이게 이제 사실은 제 결론이었어요. 왜냐하면 누군가가 중재를 하든가, 누군가가 커뮤니케이션을 하든가, 누군가가 브릿지를 하지 않으면 생각보다 이 간극을 자연스럽게 메꾸는 거는 만만치가 않겠구나. 이제 그런 경험 굉장히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융합은 저절로 된다기보다 일의 전반을 파악해서 보편적인 이해관계를 조율할 수 있는 뛰어난 역량의 리더가 필요합니다. 물론 방향성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어떤 특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리더십이 있겠고, 나머지 하나는 문화를 갖다가 관리하기 위한 리더십이 있겠죠. 융합과 관련된 리더십의 가장 중요한 능력이 뭐냐라고 질문을 드렸을 때 저는 소통 능력과 결정 능력 두 가지를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똑똑한 사람을 그다음에 굉장히 학문의 대가를 어떤 자리에 앉혀놓는다고 해서 리더가 되는 게 아닌 거죠. 이런 케이스들을 갖다 극복하고 넘어가야 되니까. 다른 한편으론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포괄적인 지식을 갖춰야 하고 전문가들이 가진 세부 지식과 능력을 존중한 이 모든 것을 갖추는 리더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는 사실 융합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다 관계가 되는데요. 예를 들자면 병원협회 같은 데에서 가장 많이 했던 토론 중에 하나가 병원장은 의사여야 하는가 아니면 경영자여야 하는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경영학 전공을 한 사람이어야 하는가 의사여야 하는가? 예,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핫 디스커스입니다. 일반인한테 물으면 그냥 경영하는 거니까 경영자들이 맡아야 되는 것 아니야 라고 얘기하기가 되게 쉬워요. 그렇지만 저는 의사가 되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병원이라고 하는 곳이 돌아가는 그 프로세스, 소위 말하는 제품이라는 게 의료 서비스인데, 해당 의료 서비스 자체에 대한 이해도가 경영자들이 그 레벨에 접근하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해요. 그런 상황에서 예를 들어 지금 전문가라고 하는 집단에 둘러싸여져 있는 경영자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 퇴원을 갖다 막 시킨다든지 의료사고가 벌어진다든지 이랬을 때 제가 뭘 잘못했는지 의사들은 압니다. 딱 보면 알아요. 뭐가 이거 지금 진단을 뭐 잘못 내렸네. 그 다음에 이거 지껏 숨기려고 지금 퇴원 안 시키고 있네. 이거 다 찾아낼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경영자들은 완전히 속아요.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간 특수한 케이스지만 세부 지식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그거를 갖다가 돌파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런 것들을 다 갖춘 사람들을 해주는 게 좋겠죠. 근데 문제는 이런 사람이 굉장히 적습니다. 세부적인 것도 알면서 아까 말한 이런 경영적인 측면의 것들을 같이 갖춰야 되잖아요. 아니면 이거를 커뮤니케이션과 결정 능력을 갖췄는데 세부적인 거를 알거나 이래야 되는데 이 두 가지를 다 갖춘 사람을 찾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것이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융합이 좀 잘 가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이런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적어서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그래서 융합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문화와 컬처. 그래서 C는 C+C라고 또는 C 곱하기 C라고 표현하는데 컬처 앤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봅니다. 리더는 커뮤니케이션을 굉장히 잘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런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새로운 가치 창출이 일어나고 혁신이 나타나는 것이 시간이 지나면 그 시간과 함께 역사와 함께 문화가 만들어지죠.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누가 디렉션을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융합은 저절로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